우선 이제 제가 뭐 근 한 2년을 여기에 매달렸는데요. 네. 이제 좀 6석의 한계를 많이 느꼈죠. 그래서 내용적으로 보면 뭐 사실 애당초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이제 미약한 수준으로 됐는데 뭐 한편으로는 이해가 가요.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저렇게 결사적으로 맞고 또 가장 그 강력하게 추진하는 우리 정의당이 6석밖에 안 되니까 그런 조건 하에서 그래도 결과를 만든 것은 의미가 있다. 그리고 제도는 늘 속도보다는 방향이 중요하니까 이번에 미흡하지만 방향을 그 틀은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있다고 봐요. 연동형 비례대표제, 그러니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인데 이제 이것은 미흡하지만 유권자들의 선택에 따라서 의도하는 바에 따라서 변화의 폭을 더 크게 만들 수 있다는 거. 이 점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그 공유가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어쨌든 만 18세 선거권 부여가 매우 이제 그 뒤늦은 일이지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사회의 근본 문제라고 볼 수 있는 청년 청소년 문제가 이제 국회 안으로 들어오는 계기가 아주 빠른 속도로 청년 정치가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제도이기 때문에 낯선 것이지 낯선다. 어려운 것은 아니다. 너무나 그 단순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이 지지한 정당의 지지율과 그 정당의 의석수 괴리가 현격하니까 이 괴리를 좁혀보자는 게 그 핵심이고요. 그런데 이제 그걸 100% 좁히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의 제도로 수혜를 크게 입었던 그런 큰 당들이 결사반대를 하니 하여튼 절반 수준으로 갔다가 이제 절반 정도 보완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해서 지금 30석에 캡을 씌운 거죠. 취지는 그렇고요. 그래서 우리 이제 국민들께서 그동안에 행사하던 2표를 그러니까 후보의 1표, 정당의 1표를 행사하되 내가 행사한 정당의 1표가 30석 범위 내에서는 예전보다 좀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자리에 들어서 제가 좀 분명하게 해명하고 싶은 것은 국민은 몰라도 된다. 이제 그것은 정말 왜곡이다. 그날 7시간 논의를 해서 여야 4당이 합의안을 원칙적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합의안을 만들어서 이제 이 합의안의 취지대로 주무부처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보내서 법조문도 만들고 그 다음에 산식도 만들고 하기로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기자들께서는 바쁘니까 그 산식을 그날 물어본 거예요. 준비되지 않은 산식을. 그래서 이제 오늘 그 산식까지 알 필요는 없다. 국민들이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좀 정확하게 해명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무 이제 기관에서 합의된 대로 산식도 만들고 또 제도도 만들어서 가지고 오면은 설명을 드리겠다. 오늘은 이 합의된 이 원칙적인 내용만 국민들께 보도해도 되지 않느냐. 오늘은 이 산식까지 아실 필요는 없다. 그렇게 한 말인데 그거를 국민은 몰라도 된다. 이제 그런 식으로 왜곡한 데 대해서 아주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현재 제도의 폭이 매우 그러니까 개선된 제도의 폭이 매우 협소하기 때문에 이번 선거제도 개혁의 여러 취지 중에 특히 이제 30년 양당 체제를 끝내고 다원적 정당 체제로 넘어가자 했는데 그 체제 변화까지를 제도가 담보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그런 점에서 굉장한 아쉬움이 있는데요. 근데 문제는 이제 제도만 가지고 유불리를 따지는 거는 굉장히 무망한 일이라고 봅니다. 또 제도에 따른 국민들의 전략적 판단이 달라지기 때문에 저는 뭐 제도가 바뀌었으니까 정의당의
더 많은 의석이 가고 다른데 좀 줄어들고 오히려 그런 것까지를 감안해서 또 국민들이 평가를 하는 거거든요. 저희가 정의당이 이번 제도에 가장 그 유리하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그동안의 승자독식 선거제도로 가장 큰 피해를 본 데가 정의당이다. 그 얘기라고 보고요. 저희 당은 이제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수혜자가 되기보다는 이제 그러니까 정의당이 갖고 있는 비전 그리고 정의당의 가능성 그 자체로서 이제 국민들의 평가를 받겠다. 예. 정의당의 가능성으로. 정의당 이번에 당연히 교섭단체는 교섭단체 이상을 만들 수 있다고 보는데요. 그 이유는 국민들을 만나보면요. 뭐 거의 10분이면 10분이 다 그렇게 말해요. 이번에 정의당 교섭단체 돼야지. 그러니까 국민들 마음속에 정의당처럼 한 20년 이렇게 착실하게 씨 뿌려서 이제 싹둑 키워지고 이제는 이제 어느 정도 잘하고 있는 이런 정당이 이제는 교섭단체들 자격이 있어. 그리고 정의당 교섭단체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 정치 발전에 도움이 돼. 이런 생각을 확고하게 하고 있다는 거. 저는 그래서 그 국민들 생각 때문에 그 국민들의 정의당에 대한 판단 때문에 저는 정의당이 교섭단체가 될 거라고 보지 뭐 제도 그 자체 때문에 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어쨌든 다당제는 이루어진다고 봐야 됩니다. 네, 저는 뭐 이제 다당제가 지금도 다당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양당의 결정권을 넘어선 다당제 구조가 아니죠. 네. 지금 사실 다당제지만 나머지 정당들은 일정의 어떤 뭐 양당의 결정권을 갖고 있고 약간 자녀 정당의 성격을 갖고 있는데 이제 저희가 이야기하는 다당 체제라는 것은 양당 둘이서는 결정할 수 없고 3당, 4당까지 포함해야 어떤 결정이 이루어지는 이런 구조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구조 하에서는 서로 협력할 건 협력하고 또 견제할 건 견제하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정책과 비전을 중심으로 해서 연정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제도가 그 양당 체제를 극복한 다원적 정당 체제를 만들기는 어렵지만 국민들이 지금까지 그 어떤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양당제보다 다당제가 돼야 된다는 의견이 많기 때문에 전 만들어내실 거라고 봅니다. 저는 제가 이제 올해 총선을 통해서 이른바 신사당 체제로 나갈 수 있다면 그렇다면 2022년 대선은 결선 투표제, 최소한 결선 투표제로 치르는 선거가 될 것이다. 그렇게 보고요. 그렇게 되면 유럽 선진국처럼 정책과 비전을 중심으로 한 연합 정치가 제도화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그러려면은 사전에 서로 그 협력과 협력과 경쟁 시스템이 좀 갖춰지고 훈련될 필요가 있죠. 그렇지 않으면 이제 뭐 말하자면 이제 어디 뭐 장관 발탁하고 사람 빼가기 어떤 비전과 정책의 실현을 위한 공조가 아니라 그냥 정책 목적으로 사람 빼가기 식으로 이렇게 흐르는 것은 그런 나쁜 선례가 아니라 나쁜 관행이 아니라 정책과 비전 실현을 위한 어떤 공조로서 권력도 나누는 뭐 그런 연정의 제도화는 이루어져 나갈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그 비례자유한국당은 절대 허용돼서도 안 되고 설사 허용된다 하더라도 성공할 수 없다. 그렇게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그 우선 첫째로는 그러니까 선관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뭐 비례정당의 유사 명칭 논란을 유사 명칭을 허용할 것이냐 말 것이냐가 문제인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그건 완전히 본질을 벗어난 거라고 생각해요. 우선
정당이라는 것은 정권을 창출하기 위해서 그리고 국민들의 정책 의사를 결집하기 위해서 만드는 건데 비례한국당 창당은 선거법 개정된 선거법을 무력화시키고 또 연동형 비례제의 취지를 흔들기 위해서 만든 거거든요. 우선 정당 설립 목적으로 볼 때 이걸 정당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런 점에서 근본적으로 이건 위헌적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번에 그 등록 신청한 자료에 따르면은 사무실 소재도 자유한국당이고 또 무슨 그 간부 부인이 그 대표 명의로 돼 있고 이런 것으로 볼 때 이거는 이제 저런 거 같은 거죠. 세금 탈루하려고 위장이원 한 그런 불법 행위하고 같은 것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뭐 그것뿐만 아니라 지난번에 비례한국당 창당을 위해서 뭐 10만 원씩 당직자들에게 내라고 한 거, 그건 일종의 당비대납입니다. 그러니까 엄중한 불법 행위가 지금 버젓이 자행되고 있는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단지 절차적인 요건만 따져서 그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면은 그거는 직무유기다. 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어떤 담당자가 우리는 헌법을 다루는 기관이 아니고 그 절차적 요건을 따지는 기관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데 그건 굉장히 위험한 말입니다. 국가기관이 어떤 국가기관이 헌법을 전제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그런 비례한국당은 절대 허용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비례한국당을 설사 창당하더라도 실패할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합니다. 왜냐하면 뭐 지금 보수 통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 비례한국당 창당은 보수 통합에 역행하는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공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지금 자유한국당이라는 그러니까 통합이 안 되면 자유한국당이라는 행성이 추락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 위성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통합을 하게 되면 통합에 배치되기 때문에 못할 거고 통합에 실패할 경우에는 자유한국당이라는 행성이 추락할 것이기 때문에 이 비례 위성정당도 실패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운명이 이미 실패할 운명을 타고났다. 그러니까 태어나더라도. 그러니까 발상 자체가 그 건전한 보수에서는 그 상상할 수 없는 꼼수 중의 꼼수인 것이죠. 그러니까 유권자들의 표심을 유혹해 하고 왜곡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도 국민들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미리 예단할 수는 없지만은 개헌 그러니까 총선 이후에 개헌이 추진돼야 된다는 목소리는 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거제도 5당 합의사항에 보면 제 6항이 권력형 권력 구조에 대한 원포인트 개헌 합의사항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면은 권력 구조 문제를 검토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권력 구조 문제로 한정할지 아니면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추진하려고 했던 개헌 전반이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후반기 그러니까 총선 이후의 정치 구조에 따라서 개헌 문제의 논의 방향과 수준이 결정될 것 봅니다. 다양한 정책 목적을 가지고 다양하게 뭐 정당 등록이 많이 되는 것은 꼭 뭐 우려할 만한 사항은 아니다. 그만큼 그동안에 이 대한민국 국회에서 배제됐던 다양한 목소리들이 분출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저는 보고요. 다만 이제 3% 이상 얼마나 될 것인가와 관련해서 저는 많은 정당이 들어올 것을 우려하기보다는 여전히
제한적으로 의사가 반영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뭐 지금 정당 숫자가 많지만 다 정치공학적으로 이합집산하는 정당들이지. 예? 지금 뿌리부터 만들어져서 새롭게 정당의 포지션을 갖고 있는 정당은 양당 빼고 정의당 정도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구도상으로는 이제 중도 쪽이 좀 비어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현재 있는 정당들이 양당과 정의당 그리고 혹시 중도 쪽에 노선 정립에 혁신에 노선 정립에 성공한다면 뭐 그런 정도가 실제 의미 있는 그런 선거 구도가 될 것이다. 나머지 부분들은 뭐 요번에 이 제한적인 제도 하에서 뭐 여전히 고전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